체르노빌 얼척. 네, 다음 코너는 얼척입니다. 저희가 보통 얼척 없다는 말을 쓰는데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일컬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얼척 코너에서는 정말 생각도 못한 얼척 없는 상황 혹은 진지하게 일어나면 어쩌지 싶은 상황들을 가정해서 체르노빌의 이야기들을 재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배지님, 오늘은 또 어떤 얼척 없는 질문으로 시작해 주실까요? 네, 최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한국에서는 확진자가 점점 줄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거리를 다녀도 마스크를 안 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들도 볼 수 있다시피. 현재는 이제 10명 안팎의 확진자를 유지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교과서 같은 우수 사례라고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공격적인 검사와 종합적인 대처로 국경 봉쇄나 강제적인 이동 제한 없이도 확진자 수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지금도 대응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전에도 위기가 있었을 때 효과적인 대응을 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야기해보고 싶은 주제는 이와 관련이 있는데요. 한국의 체르노빌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로 논의와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if 한국. 그렇죠. 그쵸? if. 사실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안 터질 거라고 확신을 하기는 힘든 상황이죠. 맞아요. 저 논란이 실제로도 있었죠. 특히나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논란이 됐었던, 특히 문재인 정부 초기에 논란이 됐었던 고리 원전이죠. 고리 원전. 네. 사실 이 고리 원전 같은 경우에는 부산 근처에 있기 때문에 한번 터지면 정말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사실 저부터 좀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사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사용하던 그 원자로의 형식과 제가 과학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지금 쓰고 있는 그 어떤 원자로의 안전성은 사실 좀 엄청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건 사실이기는 해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특히나 그런 사고가 더 크게 발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좀 슬픈 일이지만 세월호 같은 사건만 네. 보더라도 단순히 그게 선장 몇 사람의 문제만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해상에서의 과적 문제라던가 또 그 이후에 사고를 수습할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해경이나 아니면 대통령까지도 그런 문제가 있었죠. 당장 2014년에도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과연 이게 원전이라고 해서 없을까라는 게 저는 항상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재난은 천재지변도 당연히 큰 영향을 끼칠 때가 있지만 네. 이게 인재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이게 안 일어날 거라고 보기도 힘들고 일어났을 때 그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사실 드라마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를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면 계속 이렇게 대책회의를 하고 그러지만 제일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치가 거의 끝에 가서 이루어지더라고요. 주민들 맞죠. 대피시키는 거. 그렇죠. 소개령. 그런 걸 보면 어떤 게 먼저 필요한지 좀 생각을 다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좋습니다. 사실 이런 원전 사고에는 어떤 대응책이 필요할지를 먼저 우선적으로 논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갑작스러운 원전 사고가 났을 경우 우선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상황을 빠르게 알리고 그 대응책을 마련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겠죠. 사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체르노빌에서 안 됐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빠르게 다른 지역으로 피난을 가야 하겠고요. 그리고 그 지역을 경계 지역으로 지정하고 출입 또한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처 지역에 오염수 문제도 있었죠. 체르노빌에서도 동일하게 있었던 문제인데 이런 정제시설을 늘리고 또 피폭된 사람들을 수용할 장소도 사실 마련해야 하는 거죠.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뭐 그 환자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굉장히 그쵸. 컸었는데 이 원전 사고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정도의 문제는 있겠지만요. 네네. 네네. 그리고 이제 요오드 알약 그 체르노빌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빠르게 공급할 필요도 있을 거고 또 이외에도 다양한 해결돼야 할 지점들이 많은데요. 우선적으로 체르노빌에서는 국민들에게 또 고위 관료들에게 제대로 된 사실과 팩트 안내가 안 됐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가장 빠르게 또 잘 해결돼야 하는 부분이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런 것 당연히 중요한 문제고 네. 또 이것만으로 끝나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이 요오드 알약을 중간에 먹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요오드만 막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다른 방사성 원소들이 들어오는 건 막지를 못한대요. 그런 것처럼 단순히 이것만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특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모든 국가가 다 똑같지만 이게 진상 규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항상 터지면 중요하죠. 세월호 문제도 지금까지 어떤 진상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체르노빌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가 흔히 이제 대형 재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진상 규명이 거의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후쿠시마도 처음에는 이게 천재지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도쿄 전력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 비리나 이런 걸 숨기고 있었다는 정황도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결국 이 사고를 통해서 뭔가 다음 사고를 안 만들려면 단순히 이 사고에 대한 대처를 잘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거 이상으로 이게 왜 터졌는지를 사실 규명하는 게 가장 필요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역사를 이제 봤을 때도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쵸. 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도쿄에서도 터지고 뭐 이런 걸 보면 기록을 잘 남겨서 후대들이 잘 대처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사고가 터지면 기록을 하는 거는 이제 담당자 진상 규명을 이제 담당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일단 뉴스나 이런 걸 가지고 정보를 제대로 받아들인 다음에 도망가야죠. 도망가야죠. 저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피가 일단 우선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도망가는 사람들을 혹은 이제 대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지를 가장 먼저 수습을 해주는 게 우선이 아닐까 싶은데 체르노빌에서는 사실 둘 다 잘 안 됐다고 네. 저는 보이거든요. 엄청 늦기도 했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혹시 다른 분들? 네. 어떤 게 제일 필요할까요? 저는 조금 두 분 다 뭔가 되게 거시적이고 멋있는 에, 에. 얘기 해주셨는데 별로 멋있진 않지만 아, 네. 네, 뭐 진실이라던가 어쨌든. 근데 저는 조금 드라마 보면서 좀 현실적인, 속물적인 생각이 들었던 게 어쨌든 그 체르노빌 사태 그만큼의 쏟아부을 재원이 있긴 있었던 거잖아요, 소련에서. 그쵸. 뭔가 전국에 있는 모든 뭐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거기다 투입을 한다던가 뭐 그게 저는 만약에 한국식 그 질질 의사결정. 끄는 네. 감성의 영화였다면 거기서 네. 또 막 한참 끌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되네 안 되네 돈이 없네 어쩌네. 근데 아이고. 거기서는 생각보다는 그냥 쿨하게 네 투입해라 뭐 이렇게 넘어가길래 우리가 현실에서도 과감하게 투입할 만한 돈이 언제나 있어야겠다. 재원 마련이 네. 우선이다. 그 생각도 들었어요. 문득. 필요성. 추경이 빨리 통과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그런 느낌인 건가요? 사실 네. 그리고 뭐 그걸 위해서 이제 신속한 시스템 어떤 TFT가 빨리 구성되고 뭐 이런 부차적인 문제들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약간 말씀 들으니까 스위칭이 빨라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시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평시에 그렇죠. 뭐 사람들 갑자기 징발을 해가지고 순간 이러면은 국가 범죄를 하는 거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그게 되려면은 진짜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 터졌다는 걸 바로 알아야 될 테니까 바로 알고 그 안 걸 바탕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굉장히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뭐 한국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잘 어느 정도 이제 외국이랑 비교해서 잘 수습이 돼가지고 그런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쵸. 격상이 됐잖아요. 그렇죠. 한국의 지위가. 네네. 한국의 지위도 격상이 됐고 그 내부에서도 이제 질병관리본부 그쵸. 그렇죠. 이제 격상이 돼가지고 한 단계가 올라간 건가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를 이제 미래 상황에 이런 원전 사고가 터졌다라고 하면은 그쪽에서 이제 수습을 아마 하게 될 거니까 조금 더 옛날에 비해서는 수습할 수 있는 힘이 좀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게 저는 약간 위험한 발언인가 싶긴 한데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요. 네. 소련이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었던 거에서는 어느 정도 정치 체제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맞아요. 중앙 집권화가 강력하게 되어 있어서 그냥 주석이 진행해라고 하면 맞아. 그냥 투입되는 거잖아요. 음. 그게 하나 작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이게 빠르게 됐을 때는 국가의 결정에 국민들이 굉장히 잘 협조를 해줬기 때문에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약간 민주주의의 역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이제 진짜 민주주의 역설이 저런 거죠. 특히나 어떤 국난이나 천재지변이 터졌을 때 그래서 그런 민주주의가 과연 모든 상황에서 좋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네, 전제형 그럼요. 그런 걸 좋아하는 건 아닌데 내가 뭐 그 위쪽으로 한계. 넘어가자. 민주주의의 한계.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한계는 어떤 것든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번 사건이 가장 극명하게 이걸 드러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럽 같은 국가 파리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런 사건이 있었대요. 코로나 때문에 바이러스가 퍼지니까 사람들 보고 모이지 말아라, 시위를 하지 말라 이렇게 했더니 그 집회 금지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대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이동을 통제를 하니까 다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이동 통제가 있으니까 이게 인권에 침해되는 조치이다. 그렇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말할 수 있어서. 평상시로 보면 분명히 인권 침해죠. 왜냐면 그 이동의 자유를 분명히 제한을 한 거니까. 근데 이거는 그 거의 역병이 도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가장 성숙되어 있다라고 불리는 유럽의 국가들이 오히려 이 사건에 대처를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실 완전히 성숙되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나라긴 한데, 물론 좋은 나라지만 네, 오히려 그런 나라에서 더 잘 대처가 됐잖아요. 그렇죠. 더 철저하게. 그런 걸 보면 사실 이제 시민들의 협조라는 부분에서 아까 말씀해주신 거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체르노빌에서 사실 협조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부분, 아까 나온 이제 광부라든지 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나서는 사람들의 희생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체르노빌도 요 정도에서 끝난 거지. 그게 아니었으면 얼마나 큰 피해가 났을 거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한국에서는 지금 이제 뭐 마스크라든지 이런 거를 쓰는 모습들을 보면 외국이랑 비교해 보면은 조금 더 저는 선도적이라는 측면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협조는 그래도 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합니다. 다만 저는 그건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이게 잠깐 나왔지만 그 보상이 너무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맞죠. 그런 체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말 극명한 한계인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국가에 복종하고 그렇게 희생하는 게. 희생하는 게 그냥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많지만,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또 뭐 당연한 일을 했는데 내가 돈을까지 더 많이 줘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 의료진 분들 되게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대우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대우를 실제로 해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확실히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직 본격적인 거 아니었어요? 아직은 우리 예고편이고요. 본론이었던 것 같은데. 약간 2시간 떠들고 오프닝이었어요. 이런 느낌인데. 네. 그래서 한국에 이제 체르노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실제로는 이제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사실 이제 앞서도 이제 홍 회장님이나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사고의 경우 우리나라와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보기가 어렵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충분히 있었고요. 그리고 주변국에서 일본에서 발생하기도 했고 사실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저런 상황이 발생했다. 사실 전 체제의 문제, 체제의 답답함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계속해서 논의해 왔는데 저런 부분들만 없어져도 조금 더 빠르게 국민들에게 좀 사실을 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답답함만 없었어도 정말 뭐 2배는 빨랐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원전이 터지고 그 위로 방사능이 새고 낙진이 떨어지는 것을 단순히 아름답다고만 여기면서 구경하고 있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저는. 다 도망가겠죠. 얘기만 그쵸. 좀 제대로 해줘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 정확한 사실이 밝혀지는 속도는 조금 느릴지 몰라도 이제 외부에서 상황이 발생하고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빠르게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사실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네. 체르노빌은 체제가 아주 좀 경직돼 있기도 하고 그쵸. 정부의 힘이 좀 세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안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처음에는 했는데요. 네. 제가 나름 또 심리학 뜨다 보니까 심리학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961년에 예일 대학교에서 아주 유명한 실험을 하나 합니다. 그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사람이 이제
권위에 대한 복종 실험을 하는데 유명한 실험이죠. 네. 그 대상자는 이제 20살부터 50살까지의 남성 40명을 뽑고 징벌에 대한 학습 효과라고 위장을 해서 사람들을 이제 실험에 참여를 시켜요. 이제 피실험자를 2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저 사람은 이제 배우는 사람이고 당신은 그 제대로 못 배우면은 전기 충격을 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15볼트부터 450볼트까지 전기 충격을 줄 수 있게 돼 있는데 사실 이제 전기 충격을 받는 사람은 배우이고 전기 충격 자체도 이제 가짜로 설계가 돼 있던 거죠. 근데 밀그램이라는 학자가 처음에 생각을 할 때 에이 450볼트까지는 절대 안 올리겠지. 한 3% 정도가 한 300볼트 정도 치명적이라고 이렇게 계기판에 적혀 있었는데 그 300볼트까지 3% 정도밖에 올리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했대요. 그 250V 콘센트에다가 젓가락만 꽂아도 죽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이게 한 번 쫙 들어가는 걸로 치면은 이제 300볼트 때부터는 이제 좀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를 붙여놨는데 실제 결과가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450볼트면 이제 끝이거든요. 계기판 끝까지 올린 건데 이거를 전체 실험 참여한 사람들 중에 65%가 450볼트까지 올렸대요. 그리고 그럼 35% 정도 한 3분의 1은 괜찮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계기판에 보면 300볼트 정도부터는 생명의 위험함이라고 이렇게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는데 300볼트까지 올린 사람으로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전체 한 12% 빼고는 거의 다 300볼트 위로 다 올려버렸대요. 거의 다 이제 사람을 죽일 만큼 강력한 전기를 이제 내보낸 건데 옆에 사람이 하라고 하니까 최대 한 4번 정도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도 못하겠다 하면은 실험을 중단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4번 그냥 올리세요라고 하는 것만으로 450볼트까지 65%는 올려버린다는 거니까 엄청 인간의 복종, 권위에 대한 복종 이런 걸 잘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한국에서 만약 체르노빌 같은 사건이 터진다라고 하면 이제 본론으로 다시 이렇게 옮겨 붙여서 이야기를 해보면 중앙 정부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굉장히 순종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저는 많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예시가 나온 것처럼 이제 세월호 이야기 나오면 선장이 가만히 있어라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불가항력적으로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아까 실험 결과에서 보듯이 전체 한 85%가 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도록 어느 정도 설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어느 정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안 나오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제대로 된 정보를 신속하게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고 그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체르노빌보다 상황이 좋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이 되지가 않아요. 저는 특히나 이제 오늘날 사회로 와서 보면은 물론 원자력도 당연히 위험한 요소지만 그 이상으로 위험한 것들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력도 옛날에 쓰던 원자로랑 지금에 쓰던 원자로랑 비교만 해봐도 사실 뒤후에 나온 원자로들이 훨씬 더 그 화력이 더 셀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은 그게 터졌을 땐 더 상상 못하. 물론 안전성도 당연히 늘었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세밀하고 더 좀 말씀해 주신 대로 투명한 그런 공개가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소련은 아무래도 이제 인구 밀집 지역이라고 보기는 좀 인구가 밀집된 국가라고 좀 보기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아니잖아요. 엄청 그쵸. 밀집되어 있고 아까 이렇게 고리 원전이 부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부산만 해도 사람이 얼마나 모여서 살아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 펼쳐질지 좀 걱정이 됩니다. 다른 분들은 저는 앞에서 그 코로나19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코로나 사태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잘 대처가 되고 있다. 뭐 수치적으로도 그렇고 시민 의식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체르노빌 같은 원전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좀 비슷하게 잘 해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처음에 저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생각을 좀 더 해봤을 때 체르노빌이랑 코로나랑 뭐가 다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코로나 사태는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잖아요. 뭐 물론 네. 2주라는 잠복기가 있긴 하지만 그 이후에 바로 발열이 있고 기침이 있고 자기 뭐 폐렴이라는 그런 무시할 수 없는 증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랑 다르게 방사성 물질이란 건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증상이 축적되는, 나타나잖아요. 그쵸. 그렇죠?
체르노빌처럼만 안 터지면 그렇죠. 뭐 체르노빌 같은 사태의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근처에 있던 뭐 소방관이라던가 그런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겠지만 그 멀리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피폭될지도 몰랐던 그 사람들은 굉장히 몇 년, 뭐 수십 년에 걸쳐서까지도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다음 세대에 걸쳐서까지도 위험이 그쵸. 나타나잖아요. 실제로 그 책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네, 체르노빌의 목소리라는 책에서 마지막 장을 장식하는 얘기가 장식한다고 말하면 조금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마무리 짓는 마무리 얘기죠. 짓는 일화가 6년에 걸쳐서 증상이 나타나요. 근데 초반에는 굉장히 비교적 멀쩡했어요. 아내랑 같이 뭐 얘기도 하고 뭐 그냥 일상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그런데 그러다가 점점 이제 마지막에 걸쳐서 1년에 걸쳐서 죽어가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에 지금의 우리는 과연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만약에 코로나가 지금처럼 2주 안에 반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 5년 후에 증상이 나타날 거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과연 마스크를 썼을까? 라는 생각이 그것도 들어요. 참 네. 다시 생각해봐야 할 그치. 문제인 것 같네요. 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코로나랑 원전의 가장 큰 차이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가 아니면 한 국가만이 영향권에 놓여 있는 건가의 차이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코로나는 우리만의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그치. 우리나라만의 잘못도 아닌 거야, 이건. 그렇죠. 전 인류의 세계가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기에는 전 세계에서 모든 나라가 그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몇 명이다 숨겨야 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다 할 필요 없이 그냥 오히려 공조를 요청을 하기가 굉장히 쉬운 그쵸, 연대하기가 그쵸. 되게 쉬운 상황이에요. 책임 근데 소재를 묻기가 좀 그러니까. 맞아요. 그리고 바이러스라는 게 사실 원전보다도 누군가의 책임 묻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이거는 진짜 병이 도는 건데. 그렇죠. 사실 뭐, 애매하지 않은 에, 국가가 하나 있긴 한데 국가 있죠. 한 국가 있긴 한데 사실 그렇게 치자면 고기 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치자면 그 이전에 뭐 다른 사스라든지 뭐 미국 독감이라든지 그런 어떤 한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바이러스들이 이게 처음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원자력은 좀 달라요. 이건 명백히 그 나라의 실수고 그 나라에서 일어난 만약에 뭐 그 원자력 밑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진짜 이거 불가피하게 원전이 터진 게 아니라면 이건 사실 인재잖아요. 그렇죠. 이건 분명히 그 나라의 실수고 그 나라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거고 이 나라가 얼마나 방만하게 이 핵심 기술을 운영해왔는지를 다른 나라한테 까발리는 그렇죠. 수치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소련 정부도 맞아요. 그것 때문에 숨겼잖아요. 그 근데 드라마에서도. 맞아요. 원자력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를 벗어 알듯이 이게 무슨 정치 체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본도 숨겼고 미국도 숨겼고 소련도 숨겼어요. 이건 다 숨겨요. 모든 나라가. 한국이 예외가 되기는 힘들지 않. 한국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치부를 치부죠. 네. 다른 나라한테 보여주는 건데 이거를 그렇게 투명하게 공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릴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투명하게 공개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알게 하고 그 위험을 이제 전부 다 객관적으로 인지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 막히면 뒤에 게 맞아요. 당연히 다 제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무서운 거죠. 한 가지 약간 희망이 걸린 건 정보를 전달하는 속도가 워낙 빨라졌고 맞죠. 정보를 유출하기도 정말 쉬워졌어요. 근데 그것도 맞아. 그게 네, 좋은 거라고만 그러니까. 무슨 네. 지점인지는 알겠어. 지금 이번 어, 사안에서도 코로나 가짜 뉴스 사태에서도 같은. 그쵸. 가짜 뉴스가 맞아. 엄청 너무 많이 많이. 퍼졌잖아요. 뭐 먹으면 낫는다. 햇빛 찌면 뭐 진짜 내가 햇빛이요. 뭐 사실 가짜뉴스 생산을 하시는 분도 굉장히 다변화되고 그것도 그거고 사실 미국 대통령도 가짜 뉴스 어, 샀거든요. 그 얘기를 정부가 가짜 뉴스를 안 퍼뜨릴 거라는 생각은 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무서운 상황이 되고 이러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정보를 믿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정보가 조금만 있어도 증폭이 되잖아요, 결국. 그렇죠. 그렇다 보다 보니까 과연 정보가 당연히 빨리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되는 것도 좋은 점이겠지만 그게 항상 좋게만 기능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조금 더 희망적인 부분, 아니, 이거 너무 힘들어하는 내용으로 많이 나와서 제가 좀 비관적이에요. 네. 그 속도에서 희망적인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하면 만약에 터지면 이렇게 불 올라오잖아요. 체르노빌에서도 불 색깔이 다른 게 그쵸. 올라오는데 그거 그냥 뭐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그 맞아, SNS에 하나 딱 뜨면 사람들이 반응이 엄청 날 거예요.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게 체르노빌에는 거의 없었는데 어느 정도 주변에서 딱 터졌다고 하면 그거 사진 찍으면 바로 다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좀, 또 하나의 희망은 전문 지식이 더 이상 전문가의 소유는 아니에요. 네이버에 치면 다 나와. 그렇지. 구글에 치면 다 나온단 말이야. 전 또 근데 그건 또 의문인 게 많은 사람들이 그 정보를 알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원자력이 곧 터졌다거나 터질 네. 거라는 걸 알아. 네네. 그래서 그럼 사람들이 물론 그 아는 게 당연히 중요하죠. 아는 건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려고 한다던가 맞아. 과연 그게 사태에 대처하는데 얼마나 꼭 좋은 걸까라는 의문은 또 들기도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예를 들면 필요한 사람들부터 먼저 빼내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자원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혼란하지 않도록 조금은 가라앉힐 관리하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정말 그 몇몇 정보들이 물론 그건 진실이지만 그 진실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간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게 꼭 도움이 될까도 솔직히 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네. 그런 거죠. 이게 만약에 국가가 먼저 국민의 생명의 안전을 진짜 담보하겠다 뭐 이런 그게 있다라는 가정 하에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다라는 가정 하에서는 정부의 통제는 필요한 그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치. 이게 소련 투명하게 정부처럼. 공개가 되지 않는다면 그쵸. 네. 아니 혼란이 일어나도록 내가 알아야지. 내가 지금 죽어가는 상황이 있다는데 내가 알아야지. 그럼 결과적으로는 약간 국가에 대한 신뢰로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이 국가가 얼마만큼 일관된 태도와 좀 그 모습들을 보여줘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줘가지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이제 사람들이 혼란하지 않도록 만들어 줄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요 포인트에서 사실 이제 대한민국이 신뢰 자본이 그렇게 두텁게 형성이 돼 있는 나라는 아니죠.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 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아. 스피치가 떠오르기도 하고 뭔가 국가를 국민들이 믿어줬다는 얘기 뭐 사실 이제 그러네요. 뭐 OECD 국가 중에 사기죄가 1위라든지 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건 조금 너- 무섭긴 한데 그건 너무 무섭긴 한데 이런 이제 코로나19 같은 사태를 조금 성공적으로 견뎌내면 견뎌낼수록 신뢰 자본이 좀 더 두터워질 것 같긴 해서 희망적인 부분이 있죠. 네. 있죠. 사실 우리도 이번에 헛발질이 없던 건 아, 아니었어요. 그쵸. 초반에 그쵸. 헛발질들이 좀 잦았어요. 뭐 마스크를 쓰고 안 나가도 괜찮다고 정부에서 얘기한 건 조금 큰 그쵸, 실수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몇몇 헛발질들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잘 결과가 일단 좋고요. 맞아요. 그게 그쵸. 사실 평가하기 가장 좋은데 결과가 가장 좋은데 그런 부분으로도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사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조금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이제 어느 정도 마련이 된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제 좀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러면 어떨까 와디프의 상황으로 풀어본 드라마 체르노빌 얼척 코너였습니다. 네, 오늘 집구석 주댕이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집구석 주댕이들은 5 주댕이들의 쉬지 않는 입담으로도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본 척, 아는 척, 얼척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와 왓챠플레이의 명작, 걸작들이 전부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집구석 주댕이들은 앞으로도 열심히 떠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